자,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배우는 파트입니다. 자, 도시관리 계획 중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행정청이 특별히 거기를 관리하는 장소고 그 안에서 이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시험 문제 포인트는 여기서도 골고루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 02번 번호하고 요 뒤에 나오는 부분하고 03번, 여기 완화까지 04번이라고 번호를 붙여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봐야 될 게, 자, 일단 지구단위 계획을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낼 때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자, 목적은 그 도시의 일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입니다. 그렇게 6개의 도시 단위인데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는 안 되고 일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이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절차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절차라고 해석하는 건데,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죠. 이 도시의 일부를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 둘 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시장군수 같은 관청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나 뭐 대도시 같은 관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된 것은 결정할 수 있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네 번째 테마로 잠깐 넘어오시면요. 여기 결정권자가 있었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권자 알아야 되는데, 자, 시도지사하고 대도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장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장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항목은 요 시장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결정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자,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데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포함한 시장군수도 결정권자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효조항을 봐야 되는데 자, 요건 이제 중요합니다. 자, 포인트는 3년하고 5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효되는 날짜는 요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합니다. 자,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할 수도 있고,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고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실이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되면 그 3년 되는 다음 날에 요 앞에서 했던 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실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실효고시를 또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나와야 된다. 자, 만약에 안 나오면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요 앞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결정이 효력을 잃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밑에 2번 보십시오. 5년짜리가 있는데 실효조항으로 자, 주민이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지구단위 계획 주민이 제안을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실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고실부터 5년 안에 사업이나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요 앞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 자체가 실효하죠.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기 때문에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요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에 거는
3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밑에 있는 양가로 2번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 안에 공사나 사업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결정을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지는 거죠. 실효고시를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1번과 2번을 3년하고 5년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실효되는 날짜는 요 다음 날이라는 거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으로 와야 되는데, 자, 위에서 실효조항 볼 때도 순서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의무적으로 나눠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이게 신규 개발지라고 보시면 돼요. 신규 개발지인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최근에 나왔죠. 여기 지금 9번 같은 경우도 문제를 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의무적 지정도 있네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 나가면 어디입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 위에서도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의무는 없습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근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둘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자,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에 신규 개발지를 정해놓고, 자, 우리가 신규 개발지가 뭐 대표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이런 게 있네요. 자, 신규 개발지가 지정되면 신규 개발지 전부나 일부를 범위를 정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전부 일부하고 위에 있는 일부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지구단위계획이 뭐냐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의죠,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에다가 범위를 정해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자, 밑에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임의적 지정, 도시지역 안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인데, 신규 개발지, 자, 우리 용도지구 중에 취락지구, 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뭐 우리 아파트 같은 걸 대규모로 짓기 위해서 땅을 개발하는 대지조성 사업지구, 공장 같은 걸 짓는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 뭐 관광특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규 개발지가 딱 정해지면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든 일부든 범위를 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이고, 뭐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좀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신규 개발지를 쭉 보다가,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8번하고 9번이 중요합니다. 자, 8번, 9번, 여기 10번 같은 거를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신규 개발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8번 좀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그 다음에 공원이 해제되는 구역. 자, 여기 빨간색으로 해제되는 구역이란 말이 꼭 붙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개발, 여기 좀 1번부터 7번까지는 해제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자체가 신규 개발지고, 택지개발지고, 산업단지, 관광특구가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되면 택지개발지구를 딱 놓고 그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마라 이 공원은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규제를 묶어놨다가 이거를 해제시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도시자연이 해제, 시가화가 해제, 공원이 해제가 되면 거기가 신규 개발지로 성격이 바뀌므로 그런 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녹지 지역이 주거, 성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자, 이건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거가 녹지로 가는 게 아니라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신규 개발지로 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도 보세요. 자, 보시면 도시지역 중에서 여기 잘 보세요. 일반 주거,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장소로 요걸 물어봤습니다. 일반 주거, 준주거, 중공업, 상업지역. 네, 그러면서 요 세부 조건이 이렇게 뭐 보시면 여기 주요 역세권 같은 게 있고, 뭐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심화 문제의 형태로 도시지역 중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 명칭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일반 공업 하나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자,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데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번, 니은번, 디귿 이런 데 해당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주요 역세권, 또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서울의 잠실역이라든가 사당역 같은 데는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일종의 환승지죠. 그런 지역에서는 1km 이내를 범위를 잡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구역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기역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이런 장소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용도 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9번 지역을 강조하는 게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이 반드시 해제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 체크하고, 자, 녹지 지역이 주거, 녹지 지역이 상업으로 가셔야 돼요. 상업이 녹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9번도 도시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 준주거, 중공업, 상업지역이면서 요 기업번이나 니은번이나 디귿번 중에 하나 걸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도시지역 중에서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이나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곳. 자, 이거 우리가 용산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사 갔죠. 그렇게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 이사 가면 그런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시범도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신규 개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도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거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번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 후 10년이 지난 적이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가 여기 임의적 항목에 여기 3번, 4번이네요. 그 3번, 4번이 그냥 정비구역으로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비구역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나오면 이 10년이란 말이 붙어버리면 이게 지정하여야 한다로 성격이 바뀌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가 되고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뀌는데, 자, 변경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도 그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가와나 공원이 여기 8번에 보시면 요 개발 제한 도시자연 빼고 요 시가와하고 공원이 있었죠. 시가와나 공원이 그냥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규모로 해제가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면적이 안 붙으면 할 수 있다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하여야 한다가 되겠죠. 자, 시험 문제에서 뭐 5년이 지난 경우 그러면 안 되겠죠. 보통 뭐 20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암기합니다. 의무적 항목은 정택이가 사업 완료 10년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시공이, 자, 시공이 녹주는 면적 30만 이상 이렇게. 자, 녹주 앞 글자를 따서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인데 간단하게 녹주 이런 식으로 시공이, 정택이 10년, 시공이와 녹주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거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도시지역 외의적으로 나가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지역 외의적에서는 이렇게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케이스에서 하나를 범위를 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3번을 먼저 볼까요? 자, 비도시지역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 행위제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서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도지구 자체 행위제한을 없애버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이런 형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비도시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1번과 2번 중요하죠. 특히 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 중에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땅이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되면서 다음의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될 때 1번, 요거 나머지 요건, 2번 면적 요건, 이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면적이 뭐 30만 이상이 된다. 그 다음에 기반설, 도로나 수도 같은 기반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자연환경이나 경관 같은 걸 해치지 않아야 되고, 국가유산, 문화재 같은 거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게 1, 2, 3, 4번이 모두 맞아야 되는데 1,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면 일단 관리지역으로 가는데, 자,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땅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100분의 50 이상, 절반 이상을 포함시키면서, 자, 다음의 요건 1, 2, 3, 4번 요건이 모두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1번 요건이 뭐냐면, 자, 계획관리지역 외에 나머지 용도지역 땅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농림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을 절반 이상 포함시키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다만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의 동의를 얻어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이 면적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30만보다 10만 이상 좀 더 이 개발 사업할 때 조금 더 쉽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야지만 개발 사업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죠. 여기 자연보존구역. 자, 아파트 연립을 짓는데 해당 장소가 자연보존구역일 때도 여기 면적 30만 이상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건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일 때는 개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 동의를 얻어오든지 또는 자연보존구역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나 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야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이제 2번인데 자, 아까 좀 전에 1번은 잘 해석해보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나머지 땅이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만 정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또 2번 같은 케이스는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농림, 자연 쪽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이 어렵고 보존하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좀 낮게 형성돼 있죠. 근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개발진흥지구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자, 개발진흥지구 기억나시죠?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배웠던 이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우리 잠깐 여기 용도지구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었죠. 이게 주거, 산업유통, 관광, 위양, 복합, 특정으로 세분되는 지구.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구, 개발진흥지구인데 이 주, 산, 관, 복, 특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비도시역에서 할 때 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정하고 법정된 요건이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지역에 위치할 것입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이 있었죠. 네, 복합개발진흥지구. 이 복합이 뭐 주거기능이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냥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정하는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특정 복합 주거개발진흥지구, 이 특복주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땅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여기 농림지역 같은 데 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특정 복합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뿐만 아니라 농림과 생산관리지역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게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위치가 좀 넓어졌죠. 자,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을 모두 인정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 관리지역 전체를 모두 다 위치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좀 암기할 때 특복주계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특복주계. 자, 특복주계. 그 다음에 여기 산업유통은 유자하고 산자를 이렇게 거꾸로 읽어서 유산농생계 이렇게 외우십시오. 유산농생계. 암기할 때 특복주라는 술이 있는데 그거를 마시려고 우리 사람들이 만든 개가 있다. 특복주 개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 개라는 게 이제 우리 개 모임 같은 거 연상하시면서 특복주라는 술을 먹으려고 만든 개가 있다. 특복주개.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업유통은 유자와 산자를 따서 유산을 받아서 자, 유산 받은 사람들이 만든 개 모임이 뭐냐?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개가 있다. 농생개 이렇게 유산 농생개 특복주개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특복주개 이렇게 써놓고 뭐 계획관리 지역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 문장이 나오면 위치 요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유산, 농생계,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개가 있다. 자, 관광, 휴양은 도시적, 외의적으로 모두 도용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이런 세 가지 형태로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가능한 거고,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할 때는 요 농림이나 생산관리나 뭐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이 개발진흥지구를 요 산업유통으로 지정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가능하다 그러시면 이거 틀리죠. 자, 왜냐하면 산업유통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농생계 이런 데만 인정할 수 있고, 자,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가능하다.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지역 전부를 위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위치 요건을 잘 포인트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거.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요 앞에 것도 사실 맞으셔야 돼요. 개발진흥지구 위치 요건을 맞추는데 주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도 1호에 3, 4, 5번은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1호에 3, 4, 5번은 요거 말하는 거죠. 자, 2, 3, 4번. 1호에 2, 3, 4번이 아파트 지을 때는 30만 이상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여기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개발진흥지구의 위치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채우고 나머지 요건 맞추고 면적 요건 맞추고 기반시설 요건 맞추고 자연환경 요건을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할 수도 있고, 요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데 요 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건 아까 봤죠? 비도시 지역에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신규개발지 지정해야 되는 곳, 의무, 정택이 10년, 자, 그 다음에 시공이와 녹주는 30만 이렇게 암기하시고, 도시지역, 외지역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1번, 2번, 3번의 방법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까 지정이 되면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돼야 되죠.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자,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에는 용도 지역 지구부터 뭐 기존 용도 지구를 폐지하는 내용 뭐 이런 거, 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종류 제한, 이게 용도 제한이 건축 제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이나 경관, 교통계획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세부 개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근데 시험의 포인트는 3번과 5번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의무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고,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저 최고한도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물의 색깔 같은 거라든가 건물의 어떤 배치,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거어지는 건축물, 건축선 이런 거,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자, 3번과 5번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 최고한도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근데 1번처럼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명칭이 3번이나 변경.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이름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하더라도 용도 지역의 명칭을 3번 변경도 할 수 있고 용도 지구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문제풀이 할 때 용도 지역의 명칭을 변경할 때는 이게 이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내에서만 바꿔야 됩니다.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내에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1번 내용으로 자, 용도지역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런 점프는 안 됩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내에서만 바꿔야 되고 상업은 상업지역 내에서만 바꿔야 되고 공업은 공업지역 내에서, 녹지는 녹지지역 내에서만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점프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이런 건 되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는 주거지역 내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서 1번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명칭의 3번 변경, 그 다음에 6번의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이라든가 환경계획,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고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것 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이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도시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상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 건축제한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같은 거 있었죠. 높이.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런 건축제한 내용을 완화할 수도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경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때는 그 비율이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을 기존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5배인 150%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의 2배 이내인 200% 이내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건축법에 보면 조경 설치하는 규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 공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지역에서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개공지 설치 면적이나 조경 면적을 좀 완화할 수 있고 대지와 도로는 이렇게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잘 보세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데 높이 제한은 도시지역에서만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건폐율은 도시지역에서 1.5배, 150% 이내 기존 건폐율에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의 이건 2배죠. 200% 이내이기 때문에 2배 이내, 20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은 1.2배를 적용해가지고 120% 이내까지 높이 제한, 건축법에 나오는 이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 같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는데 자,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주차장법상 이 주차장 규정을 완화할 때는 자,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래 적용되는 기준의 100%를 완화하기 때문에 이거 빵되죠. 주차할 수가 없어도 건물을 질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차할 장소가 없어도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차 없는 거리 한옥마을 같은 거 지을 때는 한옥마을 안에 있는 대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차장 대수가 없어도 한 대도 없어도 100%를 다 완화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국토법상 3개, 1, 2, 3번, 건축법상 5개, 주차장법상 2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국토법상 건폐율 용적률은 이 완화되는 비율 한도까지 좀 정리하시고요. 150% 이내 기존 적용되는 거에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의 200% 이내. 자, 높이 제한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이 높이 제한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지역에서만 자, 기존 높이의 1.2배인 120%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고 또 주차장법상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가 나오면 원래 주차장 설치 기준을 50%가 아니라 100% 이내까지 최대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없어도 건물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차장 대수가 없어도.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면 잘 보세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나가면 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자, 이런 것들만 완화가 되는 거지 높이 제한과 주차장 설치 규정 같은 경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습니다.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2배, 120%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도시지역에서만 완화가 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이라든가 주차장 규정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화 규정 적용 규정이 없고 이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만 완화가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5개, 주차장법상 2가지도 모두 이게 완화가 가능하다.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이렇게 3가지 규정만 완화가 되는 겁니다. 국토법상 3가지 규정만. 높이 제한과 주차장 설치 규정은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이 기준자 붙은 것들은 우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규칙으로 정해줍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준수.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외가 요 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설 건축물인데, 자, 공사용 가설 건축물로 공사 용도로만 공사 기간 동안 쓰는 거, 자,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쓰는 이게 이제 가설 건축물. 재해복구를 위해서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세웠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봐야 됩니다. 자,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져야 되는데, 자, 재해복구용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3년 정도 이내로 쓰는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쭉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다 핵심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고요. 자, 다음 파트인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두 파트가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제가 강의를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째 테마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같은 것들을 쭉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국토기획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5가지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여기 특별 광역, 자치시장, 자치도,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일반인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 이 개발행위 관련돼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발행위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도시관리계획하고 잘 맞는지 이런 걸 심사하기 위해서 이 개발행위 허가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하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굉장히 크게 처벌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의 포인트는 자, 최근에는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빠지는 건지는 조금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최근에는 여기 허가 절차 부분하고 허가의 기준, 그 다음에 허가의 제한 이런 것들을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거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하고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이 내용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대상이 원칙인지 예외로 빠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했는데 최근에 오른쪽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왼쪽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할 대상이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권자는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고요. 자, 다음 행위가 5가지가 있죠. 자,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 건축하고 물건을 쌓고 1개월 이상,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니까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는 허가 대상 행위에 토지 합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만 이게 이제 어떤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잡혀 있고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의 건축은 들어가지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는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자, 우리 건축물의 건축은 우리 건축법상 용어를 적용해서 이게 이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는 거죠. 이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5가지가 있다는 거는 건축법 가서 또 배웁니다. 자, 그 조항을 차용을 해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고요. 자, 공작물, 비닐하우스라든가 철탑 같은 자, 이렇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설치물, 자, 이런 공작물 같은 경우도 비닐하우스, 철탑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데, 자, 시험 문제가 이게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작년도 여기 보시면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용도지역상 주로 이제 시골지역이죠. 자, 도시지역 외곽의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 여기 농림은 빠집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쪽이 아닌 바깥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이 허가 대상입니다. 그럼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일단 요 세 군데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 물건물은 이제 목재나 석재, 우리가 무슨 각종 드럼통이라든가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물건을 쌓아두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런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에 대한 각종 공사죠. 자, 땅을 깎아내는 거 절토, 자, 땅을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을 메꾸고 다지는 게 성토죠. 자, 정지는 울퉁불퉁한 걸 평평하게 고르는 거고, 자, 포장은 아실 테고, 자, 강이나 바다를 매립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이 다 형질 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사기 채취, 흙모래, 자갈바위 채취가 있죠.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을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왜냐면 농림지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경작을 위한 이 절토, 성토 같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농업 관련된, 농업이라든가 어떤 뭐 임업 관련된 거 이렇게, 자, 이게 그 경작 같은 것들, 자, 우리 농림지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쌓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작을 위한 절도, 성토 같은 것들도 농업 등에 관련된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법정된 토지 분할이 있는데, 자, 일단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분할 제한 면적이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라는 분할 제한 면적이 있고, 자, 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자, 토지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인데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안 좋은 행위니까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고 행하는 너비가 5m 이하의 분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가 이제 왼쪽 세로 길이가 좀 짧은데 이걸 이렇게 분할을 해서 5m 이하가 되게 분할하는 것도 안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 행위가 허가 대상이 되는데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좀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법정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분할 제한 면적 이상도 허가 대상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더 보세요. 도시계획 사업이면, 자, 이런 개발행위가 일반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데, 자, 우리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 3가지 기억나시죠? 자, 도시군 계획사업, 줄여서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으므로 걔네들은 각각 우리 공법에 이렇게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 허가 같은 거 안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같은 공익사업 3가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허가 안 받는 걸 한번 잘 골라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 요 이제 붉은색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자,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변경, 부지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미만으로 축소하는 거, 이렇게 5% 이내죠. 자, 사업기간의 단축, 개발의 부지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5% 이내로 축소하는 거, 확장하면 안 됩니다. 축소하는 경우가 5% 이내로 축소, 기간의 단축 같은 거 하면 이것들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변경허가를 허가 없이 가능하다까지 봐야 됩니다. 자, 아래 칸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추가로 허가 안 받는 예외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봤을 때, 자, 우리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면 농업 등의 관련 행위고, 이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데, 허가 안 받는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재해복구 같은 거, 재해복구. 대표적으로 재규모, 여기 보시면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의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행위 후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허가 안 받는 행위가 하나 추가합니다. 농업 관련된 행위,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같은 공익적인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개발 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여기 다음에 경미한 행위로 내려가 보면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가 이게 소규모 개발 행위입니다. 자, 소규모 개발 행위나 여기 추가적으로 또 농업 관련된 개발 행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보시면 경미한 행위는 소규모 개발 행위는 또 추가적으로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소규모 개발행위, 재해복구, 농업 관련된 개발행위, 도시계획 사업 같은 공익적 사업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여기 3번 좀 보세요. 그 밖에 경미한 행위가 1번 건축물의 건축. 자,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또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 이렇게. 자, 여기 지금 11조 건축허가, 14조 건축신고,
20조 1항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20조 3항의 건축법상, 20조 3항의 여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4가지가 모두 아니면 이게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협의로 건축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항목이 모두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협의하고 짓는 일종의 공용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관공서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는 것으로 일종의 공익적으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작물의 설치 한번 보세요. 좀 전에 공작물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공작물의 설치도 잘 보시면 자, 무게가 여기 도시지역 같은 데 등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50이라는 단위, 자, 50이라는 요 기준을 잡아서 50톤 이하 무게, 부피가 53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 공작물이 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자, 허가 대상이 아닌데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거 소규모죠, 소규모. 소규모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아니다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하나 더. 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은 데서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우리 공작물 중에 대표적인 게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니까 이게 농업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단 이 어업용 비닐하우스가 육상 어류 양식장용 그 비닐하우스를 육상에다가 이런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어업용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허가 안 받는 대상에서 이거는 제외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 예외입니다. 그 항목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어업용 비닐하우스라고 하더라도 허가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나 좀 예외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이렇게 소규모인 것들, 공작물 그러면 50톤, 53제곱미터, 면적 50제곱미터 중에 하나만 걸리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고, 이런 농림지역 같은 데서, 이런 관리지역 같은 데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단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번호 새로 개정돼서 이제 올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법법 절차로 허가를 받은 기존 공작물이 있었는데 기존 공작물을 이렇게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그런 개발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존 공작물을 자, 적법하게 허가받은 기존 공작물인데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공작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형태의 공작물 설치일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개정 대상이니까. 자, 토지 형질 변경에 보시면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절토, 성토, 정지인데 자, 이런 절토, 성토, 정지가 50cm 이내로만 이루어지면 자, 절토하는 깊이, 성토하는 높이 같은 것들이 50cm 이내면 이것도 하나만 걸리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가 50cm 이내의 절토든 깊이가 50cm 이내의 성토든 높이나 깊이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정지 같은 것들은 여기와 관련 그 소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공작물과 유사하게 공작물 같은 경우는 무게가 50톤이든 부피가 53제곱미터든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든 하나에만 걸리면 허가 안 받는 거고 자, 절토가 깊이 50cm 이내로 이루어지든지 성토가 높이 50cm 이내로 이루어지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형질 변경을 두 번째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는 게 뭐냐면 이미 형질 변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면 이미 토지 형질 변경이 끝났는데 그 이외에 이 형질 변경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형질 변경을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가 다시 한번 형질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약간 개정된 사항으로 여기 뭐 터파기라든가 되맥고기는 허가 안 받는 행위에 포함시키는 건데 뭐 절토나 성토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자, 높이가 45cm로 성토한다.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형질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절토, 성토는 제외한 뭐 포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조성이 이미 완료됐고 두 번째로 하는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도 보겠습니다. 분할도 좀 전에 그 분할이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일 때는 이게 안 좋은 분할이고 너비가 한쪽 너비가 5m 이하가 되게 분할되는 것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건데 그런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사도 개설 허가, 자, 그 토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분할,
자, 도시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나와서 분할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또 보면, 자, 분할이 허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만드는 거. 사도 개설 허가라는 게 개인 토지에다가 도로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공공용지도 공익 목적이고,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가 되면서 분할하는 것도 국가재산 같은 것들을 파는 거고, 자, 도시계획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나와서 분할하는 것도 다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허가 대상에서 왜 제외가 되는지를 공익적인 목적, 소규모, 농업 관련된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거, 또 소규모죠, 공작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빠지는 것들이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의 개발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단 1개월 안에 유일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들을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2번이 하나 더 있네요. 자,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인데 이게 뭐냐면 건축법상 신고, 건축법상 14조에 따라서 신고하는 자, 건축물의 개축, 재축, 증축이 이게 바로 사이즈가 85제곱미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증축, 개축, 재축이 바닥 면적의 합계로 85제곱미터 이내에서만 이루어지면 이것도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으로 부르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건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신축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재축이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증개 재축이 건축법상 신고하는 대상이다 그러면 이거 사이즈를 85제곱미터 이내라고 해석해서 소규모 증개 재축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서 자, 이것도 시험지문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를 한번 문제 풀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허가받은 대상 원칙이 있고 허가 안 받는 예외가 있는데 허가 안 받는 예외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아까처럼 도시계획 사업 같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개발행위 할 때,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거, 그 다음에 그 법정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농업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인데 이게 규모가 줄어드는 거 5% 이내로 축소되는 거하고 기간 단축은 허가 안 받고 그 밖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를 썼던 소규모 행위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 공익적인 행위가 나오면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 안 받는 거, 도시계획 사업 같은 공익적인 사업, 법정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같은 농업 관련된 행위들, 여기도 그런 거 하나 더 있죠. 농림모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경미한 행위들을 쭉 이렇게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토석채취도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부피가 3제곱미터 이하가 두 가지가 모두 맞는 조건 안에서 토석채취하면 허가 안 받는 것으로 사이즈가 소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허가 절차입니다. 자, 우리 개발행 허가 절차는 15일 안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결정을 해서 처분하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통지는 종이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전자정보, 전자서류인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이게 한번 나왔는데 자, 협의나 심의기간을 제외하고 15일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또는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할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제외하고 15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35회 때 작년도에 한번 나왔었어요. 협의나 심의기간을 포함하고 15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해라, 위해 방지해라, 환경오염 방지해라, 공사 끝난 다음에 주변의 경관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조경해서 이거 5가지 1, 2, 3, 4, 5번을 우리 줄여서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조건 같은 거 보실 때는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 등의 조건부 허가하면서 이 조경 등의 조건 이행이 못 미뤄오면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정된 그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조경 등의 조건부 허가를 하면서 법정된 어떤 요건이 맞으면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자,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은 조건이 맞으면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은 이행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예외입니다. 자,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은 현금 납입 원칙인데 금융기관 등한테 보증서를 받아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 이후에 반환하는 겁니다. 자, 개발행위 완료되고
그다음에 조경 등의 조건 같은 거 이행을 하고 나서 이 준공검사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준공검사라는 게 여기 맨 밑에 있는데 이 준공검사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5가지 개발행위 중에서 물건을 쌓는 거하고 토지 분할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은 이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이 3가지 행위를 완료하고 나면 공사가 제대로 끝났는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허가권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을 쌓아두는 거하고 토지 분할이야 이제 서류상으로 분필 작업하는 거고 물건 쌓아두는 것도 지상에서 물건 쌓기 때문에 여기 2가지는 준공검사라는 게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준공검사는 여기 1번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거는 땅을 파고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가 잘 끝났는지 준공검사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여기 조경 등의 조건 보고하고 이행보증금도 조건이 맞으면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근데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 이후에 즉시 반환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의견 청취는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주변에 있으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주변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도 있는데 자, 그런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의견 청취 같은 걸 냈는데 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자, 이거 어떤 개발행위가 내가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요것 때문에 이렇게 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같은 걸 듣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상의 부분. 자,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의 법 같은 걸 명령할 수 있고, 자, 이런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도 안 받고 지멋대로 하면 다시 원상 복귀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강제로 행정 대집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까지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 허가 절차 여기 있는 거 다 좀 보시고요. 허가 기준은 다음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자, 특히 1번이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여기 면적 기준에 맞으셔야 돼요. 자, 이거 1번은 개발행위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거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고 나머지 이제 2, 3, 4, 5번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개발행위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같은 거에 적합해야 된다. 행정관청이 만든 계획에 맞아야 되고 주변의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봐서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자, 개발행위 하면서 주변 환경과 뭐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요 4가지 기준보다 요 1번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 자,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은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 여기 써 있는 면적 미만일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이게 이상이면 불허갑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은 너무 대규모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면적에 보시면 135, 335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 135, 335죠. 단위가 이제 만만천, 만만천입니다. 먼저 숫자를 이렇게 잘 보세요.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제곱미터 미만인데 자, 숫자를 먼저 135, 335 하시고 만만천, 만만천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자, 용도지역을 맨 끝에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이기 때문에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형질 변경 허가한다.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자, 5,000제곱미터 미만이 이 숫자 중에 제일 작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토지 형질 변경 5,000 미만밖에 못합니다. 허가받을 수 있는 규모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 경우가 도시관리, 농림, 자연지역, 자연을 먼저 하고 자, 농림관리는 둘 다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크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자, 녹지지역. 자, 녹지인데 이게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여기 주거지역에 걸려있고 보존녹지. 자연환경처럼 똑같이 보존해야 되는 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 공업지역은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3만 미만이고 나머지 모아서 모든 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토지 형질 변경 요 면적을 잘못된 것을 찾아라 또는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이 형질 변경 면적이 요 면적 미만일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질 변경 기준이 이렇게 보시면 135, 335 이렇게 하시고 단위가 만만천, 만만천 한 다음에 맨 밑에 5천짜리가 자연환경의 기준입니다. 자, 위에 농림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3만 3만
그 다음에 보존녹지는 보존 성격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5,000 미만이고 공업지역은 공장을 져야 되니까 일반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보다는 면적이 좀 더 큽니다. 3만 미만이고 주거성업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1만 미만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준 같은 것도 다 봐야 되겠죠. 자, 이런 5가지 기준 같은 것들이 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허가 신청을 내도 허가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문수가 모두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 사유가 이렇게 5가지가 있네요.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행정관청이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 신청을 내도 허가 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2번 같은 경우는 환경부 목적이고 3, 4, 5번 같은 경우는 행정관청이 어떤 내부 업무나 어떤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내지 말고 허가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서에 해당이 되면 허가 신청을 내봐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안 받아주겠죠. 실무상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1번, 2번하고 3, 4, 5번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1번, 2번은 허가를 제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년 정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4, 5번만 한 차례만 2년 정도 이내에서 심의를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시험 문제에서 여기 보세요. 1번처럼 녹지지역 같은 땅에서 수목, 조수류, 오리양동지 같은 것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는 자, 나무들, 조수류, 야생동물들, 오리양동지가 주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주변의 환경 보존 목적이고, 자, 여기 2번도 보세요.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이라는 게 문화재죠. 자, 이런 것들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우려했을 때도 주변의 환경, 경관, 문화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종의 환경보존 목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한을 하는데,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단 3년 정도 제한을 하는데 연장이 안 됩니다. 1, 2번은 최장 3년입니다. 자, 근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청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 앞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무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정해져 있으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청이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관청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계획이 결정되면 허가 기준이 좀 바뀐다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졌을 때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3, 4, 5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3년을 제한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한 다음에 3, 4, 5번만 한 차례만 2년 정도 이내에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할 때는 심의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로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쳤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가 없어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최장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5년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 손상들 들어가 있을 때는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시면 틀립니다. 연장은 여기 노란색이 체크된 요거만 연장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최초로 제한할 때는 3년 이내로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데 이 행정관청이 자, 연장을 할 때는 한 차례 2년 정도 이내로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관련돼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면서 같이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여기 1번 좀 보세요.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여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되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미개발지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자, 이런 해당되는 용도지역 중 전부나 일부에다 범위를 잡아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우리 도시관리계획 절차랑 유사하게 주민 의견, 지방 의견 듣고 협의와 심의를 거칩니다. 자,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절차랑 유사하긴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정권자가 6명이 있고, 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에다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는 의견 청취하고 나서 협의와 심의를 거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4번이죠. 자, 건폐율과 용적률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완화가 되죠. 자, 우리 요거 이전에 배운 건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앞에서 배운 거 중복합니다. 자, 지금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원래가 40%인데, 40%에 우리가 이제 4분의 1을 잘라가지고 10%를 여기다도 가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농림지역도 20%고,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도 원래가 20%인데, 자, 요것도 이제 이 건폐율을 10%를 가산해 줍니다.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원래가 40%밖에 안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50%까지 거의 10% 가산시켜주고, 자,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일 때는 원래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10% 가산해가지고 3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 용적률도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이 원래가 100%밖에 안 되죠. 100%인데 거기다가 여기 125%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25%가 가산되는 거죠. 자, 우리 요거 예전에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 우리가 용도 지역할 때 나왔었죠. 용도 지역할 때 용적률의 완화 같은 거 할 때 금방 배운 거. 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원래 100%인데 125%로 커지고, 네, 건폐율은 요 뒤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건폐율도 여기 보시면 성장관리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면 자, 이게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원래가 40에서 10% 가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 같은 데가 아까 있었죠? 이런 경우는 30%까지 올라가네요. 자, 여기서 본 거니까 뒤에 거랑 잘 이렇게 중복해서 나온 거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 중공검사 대상은 이렇게 3가지밖에 없죠. 개발의 허가 5가지 중에서 물건 적재하고 토지 분할은 땅을 파는 개발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허가는 받지만 중공검사는 없는 겁니다. 중공검사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용지를 변경, 토석 채취에 대해서만 중공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부분도 골고루 출제가 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허가 절차, 허가의 기준 5개, 허가 제한 사유 또 5가지가 있네요. 제한 절차 같은 것도 쭉 보시고, 성장관리계획 구역하고 성장관리계획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테마가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반시설의 연동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행위 할 때는 대규모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소규모 개발할 때는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운용하기 위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뒀는데, 자, 중요한 거는 개발밀도관리구역보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직관적으로 볼 때는 개발밀도라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관리해서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지에다가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이 강화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나쁜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한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자, 어떤 개발행위 할 때 주변에 좋은 기반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토지나 건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반시설 때문에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주변에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런 토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어쨌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자, 개발밀도부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당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변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발밀도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서울의 주택가, 서울의 어떤 종로 같은 상업지역들 또는 서울의 어떤 공장 같은 공업지역 같은 데서는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자, 서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도로, 공원,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거성업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안 돼요. 관리지역, 농림, 자연도 안 되고 주거성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행정관청이 판단을 하면 여기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우리 종로와 같은 이런 상업지역에서는 도로, 공원, 학교가 부족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만들기가 어려우면 이런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숫자를 정해서 강화하라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강화를 하는데 완화 그러시면 안 되고 강화합니다. 실제 대통령령을 찾아보시면 건폐율에 대한 숫자는 안 써있고 용적률만 50% 강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빨간색 표현으로 나오면 용적률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면 50% 강화한다면 되는 거고 이 검은색 표현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한 그런 장소가 이게 효과입니다. 효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하면 용적률만 있으니까 이 대통령령으로 용적률을 50% 정도까지 최대로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또는 여기 검은색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 적용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시험 지문을 좀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개발밀도가 들어가면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강화하기 때문에 원래 용적률이 만약에 400%에다가 이걸 정해버리면 20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건축주가 굉장히 좀 이거는 좀 규제를 많이 받는 주더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400%면 건물이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정해져가지고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50% 이내까지 강화가 되면 400에서 200% 떨어지고 건물층이 반 정도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거 규제가 센 겁니다. 자, 이런 걸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게 주민의견 같은 거 청취를 안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 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것들을 우리 행정청이 몰래 열어서 이거 심의 통과하면 바로 우리가 공보에다 고시하고 홈페이지에다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민의견 청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고 나서 지정하고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 게재해서 알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은 요 기준자 붙은 거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법정된 사항을 고려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 자, 기반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제도입니다. 자, 신규 개발제도 하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똑같네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도 정하고 기반설 부담구역도 지정할 수 있는 관청입니다. 자, 지정 대상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중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좀 전에 개발밀도는 주거성업 공업지역에서 하므로 이 주거성업 공업지역 바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주로 뭐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 자연환경부지역 나가서 거기서 어떤 이유로 개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어떤 신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도로, 공원,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설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죠. 필요한 점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장소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냈었고 틀린 거죠. 외의 지역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하는 거지 내의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 개발을 하는데 자, 도로, 공원,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설치되는 기반시설 중에서 대학교는 제외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같은 걸 말하는 거지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신규 개발지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면 자, 이게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장소인데 원래는 이게 지정할 수 있다는데 요 1, 2, 3, 4번이 맞으면 신규 개발지로 1, 2, 3, 4번 중에 하나가 맞으면 의무적으로 바뀝니다. 자, 왼쪽에 개발밀도는 의무적 지정은 없어요. 그냥 주거성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고 기반시설 구역도 주로 신규 개발지에다가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원래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다음 지역 1, 2, 3, 4번 중에 하나가 걸리면 그때는 의무적 지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의무적 지정이 아니면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의무적 지정은 이게 규제가 풀리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로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 규제가 완화 해제로 풀리는 지역이니까 강화라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용도지역 같은 명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용도지역이나 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같은 그런 명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됐네요. 자, 위에 거는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고 밑에 거는 자, 용도지역 같은 명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자, 이게 1년 만에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그 해당 지역 신규 개발지를 조사해 보니까 허가 건수가 100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25건, 100건에서 130건 이런 식으로 증가한 양이 20% 이상 증가하면 여기도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자, 네 번째,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 도시보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도 있네요. 자, 우리 이런 거는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있고, 자, 요거를 서울시 안에 있는 신규 개발지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2%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서울시 안에 뭐 위례 신도시 같은 신도시가 있는데, 이 신도시가 이제 신규 개발지 같은 데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 위례 신도시가 서울시 인구 증가율 2%보다 20% 이상 높기 때문에 만약에 25%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의 전체 인구 증가율은 2% 증가했는데 아니면 서울시의 위례 신도시 같은 신도시만 인구 증가율을 조사해 보니까 25%다. 그럼 25%에서 2%를 빼면 23%가 되고 거기 20% 이상 높은 지역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1, 2, 3, 4번 해당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용도지역 같은 명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강화가 아닙니다. 자, 어떤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전전년도하고 전년도를 비교해서 허가 건수를 비교한 거죠.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자, 밑에 4번이 인구 증가율이죠. 서울의 위례 신도시 인구 증가율이 있고 자, 위례 신도시 같은 데가 속하는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을 비교해서 전년도 걸 비교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 증가율은 2%. 위례 신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뭐 25%면 양쪽 차이를 재서 23%가 나기 때문에 20% 이상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걸리면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가 아닌 형태로 신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자, 효과 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효과는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는 거죠. 근데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되면 1년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설치 계획을 만드는 게 효과입니다. 자, 만약에 1년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을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해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좀 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까 좀 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여기 5번 항목이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져 있을 때는 아까 1년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뭐 처음에 3년 제한할 수 있고 연장을 또 2년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만. 그래서 여기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지정 절차. 자, 이건 주민들한테 나쁜 게 없어요.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도시의견에 심의 거친 다음에 공보와 홈페이지에다가 고시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개발 밀도는 주민 의견이 없어요. 심의 절차하고 공보에 고시하는 건데 이런 주민 의견을 듣고 도시의견에 심의를 거치고 나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 개발 밀도랑 동일합니다. 자, 다만 이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그런 거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 다음에 의제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먼저 선행되어서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거 뭘까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돈을 좀 내라는 거예요. 지금 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자, 요 안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건축법에 나오는 건물이 이게 30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등자가 있기 때문에 단독이나 숙박 등 건축물에 나오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는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돈입니다. 자, 건축주가 이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좀 보죠. 네, 뭐 토지 가격이나 건물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연면적을 250으로 이렇게 신축을 하는 건물주가 있다. 그러면 200제곱미터까지는 공제해주고 200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면적을 계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는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어떤 비용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입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이렇게 표준시설 비용 더하기 용지 비용이라는 걸 먼저 합산합니다. 자, 우리 보통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만들 때는 자, 토지도 필요하고 공원 같은 거라든가 도로 만들 때 공사비도 필요하죠. 그럼 토지 땅값이 여기 표준시설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용지 비용이 땅값이겠네요. 표준시설 비용은 공사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자, 기반 설치 비용은 1제곱미터당 용지 비용 땅값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표준시설 비용 공사비가 얼마다 가로 세로 이렇게 1m 단위 면적을 빼가지고 자, 공사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공사하면 도로 공사하는데 재료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흙 같은 거 아스팔트 같은 거 만드는 비용, 공사 비용 할 때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인건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표준시설 비용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1제곱미터당 단위 면적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까는데 이제 토지 1제곱미터당 땅값, 용지 비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먼저 더해서 가로를 이렇게 묶고 곱하기 건축물의 연면적인데 제가 만약에 300으로 신축하면 200을 초과하게 신축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300을 다 곱하는 게 아니라 200을 초과하는 부분 100만 곱합니다. 게다가 민간이 부담하는 부담률 100분의 20을 곱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표준시설 비용이 얼마, 용지 비용이 얼마, 자, 건물의 연면적을 300으로 신축할 때는 200은 공제하고 100만 넣어서 계산합니다. 자, 민간 부담률은 100분의 20이니까 0.1을 곱해가지고서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감면하는 사유가 있어요. 자,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을 먼저 냈을 때는 같은 성격의 부담금을 먼저 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요 낸 부담금만큼 기반시설 설치분만큼은 감면해 줍니다. 자, 부과 시기하고 납부 시기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언제 부과하냐면 자,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안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부과합니다. 부과.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2개월 안에 부과받고 부과하는 겁니다. 그 납부는 언제 하냐면 이 건축허가 받고 2개월 안에 부과를 받은 다음에 납부는 자, 공사를 이제 시작해서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완공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여기 건물에 여기 200제곱미터 신축 같은 것들을 위탁받거나 도급 같은 거를 받아서 하면 자,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이게 일을 시킨 사람이죠. 자, 위탁이거나 도급 같은 형태로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돈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자,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축행위를 하면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을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을 같은 건축주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건축행위자가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신용, 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부가대상 토지 같은 거와 유사한 토지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납도 가능하네요. 강제징수, 기반 설치 비용을 안 내는 경우에는 지방행정, 제재, 부가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특별액이라는 것을 각각 기반시설 부담구역마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다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특별액이라는 걸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한번 또 풀어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국토계획법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시범도시라는 제도하고 청문제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 공공세례 귀속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칙에서는 시범도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의사한테 요청을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범도시라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범도시가 뭔가요? 자, 우리 지방에 보시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이 있는데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뭐 경관에 관한 도시, 과학의 도시, 뭐 문화의 도시, 뭐 이런 거로 어떤 분야를 정해서 지원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도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전주에 가보면 문화의 도시 이런 거, 또는 뭐 충청북도 청주에는 교육의 도시, 뭐 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대전 이런 데는 뭐 과학의 도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야를 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원 사업을 하려고 시범도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자, 요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직권으로 직접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공모할 수도 있고요. 자, 좀 전에 시범도시는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장관들이나 국토부 장관의 하급자인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받아서 시범도시를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시범도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범도시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직권으로 시범도시를 정하는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공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중앙행정하고 시도의사가 요청을 해서 시범도시를 국토부 장관한테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청 같은 거 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자, 문제는 시범도시가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정해지든 아니면 이렇게 직접 직권으로 정해지든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도시가 정해지고 나면 시범도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자, 시범도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시범도시가 지정되고 나면 시범도시 사업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관청이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시범도시의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하고 또 사업계획도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도 해주죠. 자, 국토부 장관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정하고 시도지사는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요거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하는 비용의 80% 이내에서 보조나 융자할 수 있고, 자, 시범도시를 직접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공사비 같은 게 들겠죠. 보상비에는 제외한 여러 가지 공사비 같은 것들, 각종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50% 이내로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여기 80%하고 50%니까 요즘에 이런 것까지 또 지역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나 중앙행정이나 시도의사가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계획 만드는 비용은 80%까지, 시범도시를 실제 물리적으로 공사하기는데 여러 가지 공사하는 비용이 있겠죠. 보상비는 제외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 같은 어떤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50% 이내로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절차.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취소라는 것 앞에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할 때 비행정청 시행자는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사업할 때 실시계획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실시계획.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할 때는 허가받은 사람, 지정받은 사람, 인가받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이 이걸 취소합니다. 취소. 취소할 때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청문 절차.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과거에는 개도 실토였습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중개사법으로 이사를 나가서 그거 빼고, 자, 우리 개도 청문회에 나가면 실토한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암기했는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중개사법으로 이사 갔으니까 그거 빼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 비용 문제인데, 자, 비용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자, 국가,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면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특별광역자치시나 자치도,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민간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되면 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간단하죠.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시행자가 국가면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면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그가 사업을 하면서 시설 사업을 해가지고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그런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시군에게 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범위를 정해서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시장 군수도, 우리 행정청 시행 중에서 시장 군수도 그가 시행한 시설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이때도 소요부에 들어가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게끔 범위를 정해서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행정청은 안 되죠.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하고 시장군수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그가 시설 사업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행정청은 되지만 비행정청 시행자는 그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받은 자가 있더라도 비용 부담을 못 시킨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보조용자. 행정청이 시행할 때는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용자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설사업 같은 거 할 때는 비용의 일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용자할 수 있네요. 자, 행정청이 시행할 때는 보시면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든 일부든 국가 예산에서 보조용자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할 때는 비용의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용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설의 귀속은, 자, 우리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이 5가지 개발행위,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자, 그건데 이 개발행위 하는 자가 행정청인 성격의 개발행위자면, 자, 그 사람이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운 공공설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새로운 공공설은 학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종전학교가 좀 안 좋아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새로운 공공설을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공공설은 누가 가져가고 종전 공공설은 누가 가져가냐, 그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행정청인 개발행위자가 공공설 같은 것들을 설치해줬다.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자, 새로 설치한 공공설 학교가 금액이 평가해보니까 10억 정도 된다. 그 10억짜리 공공설을 관리청한테,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무조건 이 행정청인 개발행위자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합니다. 돈 10억짜리를 돈 안 받고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전공공설을 받아갑니다. 자, 종전공공설은 허가를 받은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보십시오. 아까 좀 전에 새로 설치한 공공설이 평가 금액이 10억인데, 자, 종전에 학교가 있었는데, 이 종전 학교가 좀 땅이 넓어가지고 금액이 12억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새로운 거 설치했는데 10억이고, 종전 거를 평가해 보니까 12억이다. 그러면 행정청인 개발행위자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10억짜리 새로 설치한 거를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시켜서, 자, 1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종전 공공설을 무상으로 다 받아갑니다. 자, 행정청인 개발행위자이기 때문에 12억짜리를 다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귀속일은 준공검사 이후 세목을 통지한 날이고요. 자, 비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했어요. 자, 새로운 학교 10억짜리를 설치했으면 이때도 행정청이 설치한 것처럼, 자,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비행정청이 설치했더라도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10억짜리를 무상으로 주고, 자, 종전공공설 12억짜리는 비행정청이 개발행위 했을 때는 새로 설치한 공공설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비행정청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억짜리 새로 설치한 공공설을 관리청한테 주고, 종전 공공설 12억짜리 종전 학교를 12억을 다 받아가는 게 아니죠. 행정청은 다 받아갔는데, 여기 비행정청으로 개발행위 한 사람은 종전 공공설 12억짜리를 새로 설치한 공공설 비용 10억 정도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비행정청한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차익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속일은 중원검사일이고요. 자, 이런 거 한번 잘 보셨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토계획법을 다 마무리했고요. 자,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모든 수험생들 다 올해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국토계획법을 좀 끝내겠습니다. 제가 일정상 좀 늦게 올렸는데 파이널 강의를 지금부터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하고 정비법도 바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